새벽 5시 반 버스 차고지는 아직 어둠 속이었다. 박연주는 보온병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752번 버스 앞으로 걸어갔다. 35년간 버스를 몰아온 손에는 굳은 살 대신 주름이 생겼고 한 달 뒤면 이 일과도 작별해야 했다. 오늘도 수고하자. 버스 앞을 2번 톡톡 치며 인사하는 것은 오래된 버릇이었다. 시동을 켜자 평소와 다른 소리가 들렸다. 끽, 스르륵. 금속길이 비비는 듯한 소리가 엔진음에 섞여 나왔다. 연주는 보청기 볼륨을 높였다. 분명 어제까지는 없던 소리였다. 정비실에 가서 일지를 확인했다. 752번 이상 없음이라고 적혀 있었다. 김 반장의 글씨였다. 반장님, 어제 우리 차 점검할 때 이상한 소리 없었어요? 아이고, 연주씨. 나이 들면 차도 소리 내는 법이야. 퇴직 앞두고 너무 신경 쓰지 마. 김 반장은 대충 손을 흔들었다. 연주는 더 묻지 않았다. 어차피 한 달 뒤면 떠날 몸이니까. 오늘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첫 차 운행을 시작했다. 시청 앞을 지날 때도 대학교 근처를 지날 때도 그 이상한 소리는 계속 들렸다. 연주는 운전하면서 보청기를 만져봤다. 혹시 보청기가 고장 난 건 아닐까? 저녁 6시 연주는 동네 카페 소리마당에 들렀다. 이곳은 귀가 불편한 사람들이 자주 모이는 곳이었다. 손짓과 말, 글로 대화하는 따뜻한 공간이었다. 언니,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카페 사장 한소림이 손을 흔들며 인사했다. 29살인 소림은 대학에서 컴퓨터를 공부했지만 귀가 불편해서 취업이 어려워 이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다. 하지만 컴퓨터로 여러 가지 정보를 찾는 일은 정말 잘했다. 연주가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앉자 소림이 노트북을 보여주었다. 언니, 이거 좀 이상해요. 화면에는 CCTV 확인 사이트가 열려 있었다. 소림은 평소 동네 일들을 컴퓨터로 확인하는 것을 좋아했다. 언니가 다니는 752번 길에 있는 CCTV가 며칠째 고장이래요. 시청 앞부터 대학교까지 3개가 모두요. 연주는 화면을 자세히 봤다. 정말로 자신이 다니는 길에 CCTV가 모두 점검 중이라고 표시되어 있었다. 공사 때문일까요? 그것도 확인해 봤는데 공사 계획은 없어요. 그리고 또 이상한 게 있어요. 소림이 다른 화면을 열었다. 752번 버스 위치를 알려주는 시스템도 가끔 끊어져요. 특히 CCTV가 고장난 그 구간에서요. 연주는 오늘 아침에 들었던 이상한 소리가 떠올랐다. 단순한 기계 고장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소림의 휴대폰에 뉴스 알림이 떴다. 버스 급발진 사고, 70대 운전자 실수로 추정. 2사람이 동시에 화면을 봤다. 사고가 난 곳은 연주가 다니는 길과 똑같았다. 시간은 오늘 오전 10시 반. 연주가 그 길을 지나간 지 1시간 후였다. 이 운전자분도 752번을 몰고 계셨나 봐요. 소림이 기사를 읽으며 말했다. 연주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만약 오늘 아침 들었던 이상한 소리가 고장의 신호였다면, 만약 자신도 그 운전자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었다면, 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하얘졌어요. 소림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연주는 고개를 저으며 억지로 웃었다. 아니에요. 그냥 남의 일 같지 않아서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상한 느낌이 들고 있었다. 오늘 아침에 그 소리, 고장난 CCTV, 끊어진 버스 위치 시스템, 그리고 급발진 사고. 이 모든 게 그냥 우연일까? 35년간 버스를 몬 경험이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었다.
소림 씨, 이 사고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제가 컴퓨터로 이런 일 찾는 거 잘하잖아요. 소림의 눈에 호기심이 반짝였다. 연주는 오늘 들었던 이상한 소리 이야기를 했다. 두 사람은 각자가 잘하는 일로 이 수상한 일을 파헤쳐 보기로 했다. 밖으로 나오니 가로등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다. 연주는 보청기를 만지작거리며 오늘 아침 그 소리를 다시 떠올려 봤다. 끽, 스르륵. 분명히 뭔가 잘못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걸 알아내는 것이 퇴직 전 마지막 일이 될 것 같았다. 오랫동안 버스를 몬 할머니와 컴퓨터를 잘 다루는 젊은 사장. 이 둘의 뜻밖의 만남이 큰 사건의 시작이었다. 연주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봤다. 정말 이 모든 게 우연일까? 아니면 누군가 일부러 그런 걸까? 만약 그렇다면 왜? 그리고 다음 타겟은 혹시 자신일까? 35년간 무사고로 버스를 몰아온 자신이 하루아침에 위험한 늙은 운전자로 몰리는 건 억울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정말로 누군가 의도적으로 사고를 만들고 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었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연주는 자문했다. 하지만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소리미와 함께 진실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35년 경력의 마지막 임무가 될 것 같았다. 집에 들어가면서 연주는 보청기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혹시 오늘 들었던 이상한 소리가 또 들리나 싶어서였다. 다행히 집에서는 그런 소리가 없었다. 그럼 정말로 버스에서만 나는 소리였구나. 내일도 그 소리가 날까? 연주는 궁금했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웠다. 만약 그 소리가 위험의 신호라면 내일 운행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으니까.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자들, 그리고 승객들의 안전이 걸린 문제였다. 소리미가 함께한다면 뭔가 해낼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있었다. 연주는 그날 밤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내일부터 시작될 일들에 대비해야 했으니까. 꿈속에서도 그 끼익, 스르륵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지만 이제는 그 소리를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다. 오히려 그 소리가 진실로 가는 길을 알려주는 신호일 수도 있으니까. 급발진 사고 소식을 들은 다음 날, 박연주는 평소보다 일찍 차고지에 나왔다. 동료들이 모여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이 먹으면 저렇게 되는 거야. 퇴직 앞둔 사람들이 제일 위험해. 연주는 가슴이 답답했다. 35년 동안 단 한 번도 사고를 낸 적이 없는데 하루아침에 위험한 늙은 운전자로 취급받는 게 억울했다. 752번 버스에 올라 시동을 걸었다. 어제와 똑같은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끽, 스르륵. 오늘은 더 크게 들리는 것 같았다. 연주는 보청기의 녹음 기능을 켰다. 최신 보청기에는 소리를 저장하는 기능이 있었는데 평소엔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하루 운행을 마치고 차고지로 돌아온 연주는 모든 동료들이 퇴근한 저녁 9시까지 기다렸다. 조용해진 차고지에서 혼자 보청기에 저장된 소리를 다시 들어봤다. 엔진 소리, 바람 소리, 승객들 말소리 사이에 그 이상한 소리가 섞여 있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있었다. 그 끼익거리는 소리와 함께 또 다른 소리도 들렸다. 삐 하는 전자음이었다. 아주 짧고 날카로운 소리였다. 일정한 간격은 아니었지만 뭔가 규칙이 있는 것 같았다. 연주는 수첩을 꺼내 소리가 들리는 시간을 적어봤다. 오전 7시 23분, 오전 10시 15분, 오후 2시 41분.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우연은 아니었다. 다음 날 아침 연주는 평소보다 일찍 나와서 버스를 더 자세히 살펴봤다. 엔진을 열어봐도 특별히 이상한 점은 없었다.
하지만 운전석에 앉아서 계기판을 보니 어제까지 없던 것이 하나 있었다. GPS 옆에 작은 검은 상자가 붙어 있었다. 성냥갑만한 크기의 작은 기계였는데 작은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다. 이게 뭐지? 연주는 그 기계를 자세히 봤다. 작은 안테나 같은 것도 달려 있었다. 만져보려다가 멈췄다. 혹시 이게 중요한 단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운행을 시작하자마자 연주는 소림에게 급히 문자를 보냈다.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오늘 꼭 만나요. 오후 4시 소림은 카페를 일찍 닫고 연주를 만났다. 연주가 어제 녹음한 소리를 들려주자 소림이 진지한 표정이 되었다. 이 소리 정말 이상해요, 언니. 혹시 버스에서 평소와 다른 기계를 본 적 있어요? 연주는 오늘 아침에 발견한 검은 상자 이야기를 했다. 소림이 노트북을 열어 뭔가를 찾기 시작했다. 언니, 이거 봐요. 화면에는 여러 가지 작은 전자기계들 사진이 나왔다. 이런 기계들은 차의 시스템을 방해할 수 있어요. 특히 이런 건 소림이 가리킨 사진 중 하나가 연주가 본 검은 상자와 비슷했다. 이걸로 차를 조종할 수 있는 기계래요. 요즘 차들은 모두 컴퓨터로 움직이거든요. 그럼 그 기계로 급발진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충분히 가능해요. 적당한 신호만 보내면 가속도 되고 브레이크도 안 되게 할 수 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이제 막연한 추측이 아니라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언니, 저도 이상한 걸 더 찾았어요. 소림이 컴퓨터 화면을 바꿨다. 복잡한 표와 숫자들이 가득했다. 지난주 급발진 사고 이후로 여러 자료를 더 찾아봤어요. 정말 이상한 패턴이 있어요. 어떤 패턴요? 편의점 영수증 시간, 버스카드 사용 기록, CCTV까지. 사고가 나기 7분 전부터 모든 기록이 이상해져요. 마치 누군가 일부러 증거를 없애려는 것 같아요. 소림이 그래프를 크게 해서 보여줬다. 보세요. 이 시간에 도태식이라는 사람의 버스카드 기록이 말이 안 돼요. A 정류장에서 B 정류장까지 버스로 15분 걸리는데 3분 만에 이동했다고 나와요. 그럼 그 사람이 뭔가 조작한 거네요. 맞아요. 더 이상한 건 그 시간에 그 구간 CCTV가 모두 고장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류장 전광판도 제대로 안 됐고요. 연주는 점점 소름이 돋았다. 이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라 누군가 계획한 일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소림 씨, 그 도태식이라는 사람에 대해 더 알 수 있을까요? 이미 찾아봤어요.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데 최근에 752번 버스가 다니는 길 주변 땅을 많이 샀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재미있는 게 있어요. 소림이 다른 화면을 열었다. 푸른 등대라는 자선단체와 관계가 있어요. 교통사고 피해자를 돕는 단체인데 도태식이 정기적으로 돈을 후원하고 있어요. 자선단체요? 네, 그런데 이상한 건 그 단체가 도운 피해자들이 모두 최근 몇 달 사이 대형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모두 752번 버스 노선과 관련 있어요. 연주는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느낌이었다. 재개발, 땅 사들이기, 교통사고, 자선단체.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되고 있었다. 언니, 우리가 정말 큰 일을 발견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증명하죠? 경찰이 우리 말을 믿어줄까요? 소림이 잠시 생각하더니 단호한 표정을 지었다. 직접 증거를 잡는 수밖에 없어요. 내일부터 제가 언니 버스에 몰래 같이 타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검은 상자가 언제 어떻게 작동하는지 지켜보는 거예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지금도 충분히 위험해요. 하지만 우리가 아니면 누가 이런 걸 찾아낼 수 있겠어요? 연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35년간 버스를 운전한 자신의 경험과 소리미의 컴퓨터 실력이 만나면 뭔가 해낼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날 밤 연주는 집에서 다시 한번 보청기 녹음을 들어봤다. 삐 소리가 들릴 때마다 시간을 적고 그때 버스가 어디를 지나고 있었는지도 함께 기록했다.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다. 모든 신호가 CCTV가 고장난 구간에서 나타나고 있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깨달은 게 있었다. 그 삐 소리가 들린 직후에는 항상 핸들이나 브레이크 느낌이 조금씩 달라졌다는 것이었다. 아주 미세한 변화라서 처음엔 몰랐지만 이제 주의 깊게 생각해 보니 분명했다. 누군가 내 버스를 조종하려고 하고 있다. 연주는 확신했다. 그리고 내일부터 소리미와 함께 그 정체를 밝혀내기로 마음먹었다. 35년 마지막 한 달이 이렇게 위험한 모험이 될 줄은 몰랐지만 진실을 찾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해보고 싶었다. 다음 날을 위해 일찍 잠자리에 들면서도 연주의 귀에는 여전히 그 삐 소리가 맴돌았다. 그건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소음이 아니라 누군가의 나쁜 의도가 담긴 신호라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무섭지는 않았다. 소림이라는 든든한 동료가 있고 35년의 경험이 있었으니까. 토요일 오후 시내 중심가 롯데호텔에서 자선 행사가 열리고 있었다. 푸른 등대 희망 나눔 행사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양복 입은 사람들이 드나들고 있었다. 저기 있어요. 소림이 카메라를 들고 가리켰다. 호텔 로비 한쪽에서 도태식이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키가 크고 머리를 반듯하게 넘긴 중년 남자였다. 비싼 양복을 입었지만 왠지 어색해 보였다. 옆에 있는 여자분은 누구예요? 연주가 물었다. 도태식 옆에는 단정한 인상의 여성이 서 있었다. 40대 초반쯤 보였고 행사 관계자처럼 이름표를 달고 있었다. 금설이라는 분이에요. 푸른 등대 간사라고 되어 있네요. 소림이 카메라를 확대해서 이름표를 봤다. 금설은 도태식을 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둘 사이에는 오래 알고 지낸 사이처럼 보였다. 언니, 저 행사가 뭐 하는 곳인지 알아보세요. 저는 계속 사진 찍을게요. 연주는 행사 안내 데스크로 갔다. 젊은 직원이 밝게 웃으며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푸른 등대에서 주최하는 교통사고 피해자 가족 돕기 행사입니다. 후원금을 모으는 자리예요. 교통사고 피해자 가족이요? 연주는 깜짝 놀랐다. 최근 계속 일어난 버스 사고와 관련된 단어였다. 네, 특히 큰 교통사고로 가장을 잃은 가정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올해만 벌써 5가정을 도왔답니다. 혹시 최근에 시내버스 급발진 사고 피해자도 도와주셨나요? 아, 그 사고 말씀이시군요. 네, 금설 간사님이 직접 나서서 도움을 드렸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죠. 연주는 마음이 복잡해졌다. 사고를 내놓고 피해자까지 돕는다는 게 이상했다. 아니면 정말 착한 단체일 수도 있었다. 그때 소림이 급하게 손짓했다. 뭔가 중요한 장면을 봤나 보다. 연주가 가까이 가자 소림이 카메라 화면을 보여줬다. 저기 봐요. 저 검은 가방. 도태식이 들고 있던 검은 서류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 금설에게 건네고 있었다. 금설은 그것을 받아서 재빨리 자신의 가방에 넣었다. 돈봉투 같아 보였다. 후원금을 주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지만 표정이 좀 이상해요. 너무 긴장해 보여요. 정말로 두 사람의 모습은 단순한 기부를 하는 사람들 같지 않았다.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이었다. 소림이 계속 사진을 찍었다. 그때 도태식이 갑자기 고개를 들어 이쪽을 봤다. 소림과 눈이 마주쳤다. 순간 도태식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리고 금설의 팔을 잡아 끌며
뭔가를 속삭였다. 금설도 이쪽을 힐끗 보더니 급하게 고개를 돌렸다. 들켰어요. 소림이 카메라를 내리며 중얼거렸다. 그러자 양복 입은 건장한 남자 둘이 이들을 향해 걸어왔다. 경비원 같아 보였지만 너무 무서웠다. 잠깐만요. 그중 하나가 소림을 불렀다. 소림은 카메라를 뒤로 숨겼다. 무슨 일이세요? 아까 안에서 사진 찍으셨죠? 개인정보 때문에 사진을 지워주셔야겠는데요. 남자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눈빛이 차가웠다. 행사 기념 사진이었는데요. 그래도 다른 분들이 싫어하신다고 하셔서요. 소림은 어쩔 수 없이 카메라를 건넸다. 남자가 화면을 보며 사진들을 지우기 시작했다. 다 지웠습니다. 다음부터는 미리 물어보고 찍으세요. 하지만 소림은 속으로 웃고 있었다. 남자가 지운 것은 카메라 메모리에 있는 사진들 뿐이었다. 소림은 이미 찍는 동시에 휴대폰으로 자동 저장되도록 설정해놨다.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찍은 사진들을 다시 확인했다. 도태식과 금설이 검은 가방을 주고받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이제 뭘 해야 할까요? 연주가 물었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다. 띵동, 띵동, 띵동. 연주는 조심스럽게 문 쪽으로 갔다. 인터폰 화면을 보니 모르는 남자가 서 있었다. 양복을 입었지만 낮에 봤던 경비원들은 아니었다. 누구세요? 택배예요. 하지만 택배 상자는 보이지 않았다. 연주는 문을 열지 않았다. 이 시간에 택배가 와요? 내일 다시 와주세요. 중요한 서류인데요. 박연주 씨 맞죠? 연주는 소름이 돋았다.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 누가 보낸 건데요? 열어보시면 알 텐데요. 남자의 목소리에 협박하는 느낌이 있었다. 연주는 문을 더 단단히 잠갔다. 한참 후에야 발걸음 소리가 멀어졌다. 연주는 바로 소림에게 전화를 걸었다. 소림 씨, 집에 이상한 사람이 왔어요. 저도요. 아까부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계속 와요. 안 받고 있는데. 두 사람은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걸 느꼈다. 단순한 조사가 아니라 위험한 일에 빠진 것 같았다. 다음 날 새벽 연주는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다. 혹시 누군가 지켜보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차고지로 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다. 사장님, 혹시 어젯밤에 저희 동네에 수상한 사람 없었나요? 편의점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 있었어요. 양복 입은 남자가 박연주 씨 집이 어디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개인정보라서 안 알려줬는데. 역시 누군가 자신을 찾아다니고 있었다. 연주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차고지에 도착해서 752번 버스에 올랐다. 오늘도 어김없이 그 끼익거리는 소리와 삐소리가 들렸다. 연주는 보청기 녹음을 켜고 운행을 시작했다. 시청 앞 구간을 지날 때였다. 평소와 다른 일이 일어났다. 핸들이 갑자기 무거워지더니 브레이크가 제대로 안 듣기 시작했다. 연주는 재빨리 기어를 중립으로 바꾸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당겼다. 다행히 버스는 멈췄지만 승객들이 놀라서 웅성거렸다. 괜찮으세요? 죄송해요. 차 점검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연주는 승객들을 다른 버스로 갈아타게 하고 차고지로 돌아갔다. 정비사 김 반장에게 상황을 말했지만 여전히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나이 먹으면 감각이 둔해지는 거야.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하지만 연주는 확신했다. 이건 차 고장이 아니라 누군가 일부러 한 일이었다. 그 증거가 보청기에 기록되고 있었다. 오후에 소림과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소림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고 했다. 오늘 아침에 카페 앞에 검은 승용차가 계속 서 있었어요. 사람은 안 보였지만
누군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우리가 뭔가 중요한 걸 발견했나 봐요. 언니,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낸 걸 정리해봐요. 소림이 노트북을 열었다. 도태식의 이상한 버스카드 기록, 푸른 등대와의 관계, 그리고 오늘 언니가 겪은 버스 조작까지 뭔가 패턴이 보여요. 어떤 패턴이요?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보상금을 받고 동시에 자선단체로 후원금도 모으는 거예요. 두 번 돈을 버는 거죠. 연주는 소름이 돋았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일어난 사고들이 모두 계획된 것일 수 있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죠? 더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해요. 현장에서 직접 그들이 나쁜 짓 하는 걸 봐야죠. 소림의 눈에 굳은 의지가 보였다. 연주도 마찬가지였다. 이대로 물러날 수는 없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었고 진실을 밝혀야 했다. 좋아요. 우리가 해봅시다. 연주가 단호하게 말했다. 비록 위험할 수도 있지만 35년 경력의 마지막을 이렇게 의미 있게 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언니, 정말 이 계획이 맞을까요? 소림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다. 월요일 저녁 두 사람은 소림의 작은 원룸에서 마주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지금까지 모은 자료들이 가득했다. 도태식의 버스카드 기록, 푸른 등대 행사 사진들, 그리고 연주가 수집한 음성 파일들. 스트레스 받지 말고 차근차근 생각해봐. 연주가 보청기를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결정적 증거야. 도태식이 실제로 버스를 원격 조작하는 현장을 잡아야 해. 소림은 노트북을 열고 지난 일주일간 분석한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다. 언니, 패턴을 보세요. 도태식의 교통카드 기록을 보면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특정 정류장들을 연속해서 통과해요. 그런데 그날들이 모두 사고가 난 날이에요. 그럼 내일이 화요일이니까. 네, 내일 밤에 또 뭔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연주는 지난 며칠간 겪은 일들을 떠올렸다. 밤늦은 협박, 버스 조작 시도, 그리고 계속 따라다니는 검은 차. 분명 핵심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런데 어디서 기다려야 할까? 소림이 지도를 펼쳤다. 빨간 점들이 여러 곳에 표시되어 있었다. 이게 사고가 난 장소들이에요.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모두 CCTV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구간이에요. 그렇다면 항만 쪽 컨테이너 야적장 근처가 가장 의심스러워요. 도태식의 이동 경로상 마지막 정류장이고 CCTV도 거의 없어요. 게다가 야간에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실험하기 좋은 곳이죠. 연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위험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좋아. 내일 밤에 가자. 다음 날 밤 11시 두 사람은 항만 근처 컨테이너 야적장 앞 정류장에 도착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짙은 안개 때문에 시야가 매우 나빠졌다. 가로등도 제대로 켜지지 않아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언니, 여기 정말 무섭네요. 소림이 장비가 든 배낭을 메고 둘러보았다. 멀리서 컨테이너를 옮기는 크레인 소리와 바다의 파도 소리만 들렸다. 우리가 여기서 뭘 해야 하죠? 일단 실시간 모니터링을 시작하자. 소림은 노트북을 펼치고 여러 프로그램을 실행했다. 정류장 LED 패널을 해킹해서 실시간으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고, 근처 편의점 포스 시스템에서 타임 스탬프를 실시간으로 받아올 수 있었다. 심지어 기상청 데이터까지 연동해서 바람의 방향과 세기도 기록하고 있었다. 와, 정말 대단해. 이런 것도 할 수 있구나. 해커는 아니에요. 그냥 공개된 API들을 조합한 거예요. 연주는 보청기 볼륨을 최대로 올리고 주변 소리에 집중했다. 평소와 달리 이번에는 녹음 품질을 최고로 설정했다. 만약 그 삐소리가 다시 나타난다면
주파수 분석까지 할 수 있을 것이다. 시간이 흘러 자정이 가까워왔다. 그때 멀리서 차 한 대가 헤드라이트를 끈 채로 천천히 접근해 오는 것이 보였다. 언니, 저기. 소림이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검은색 승용차였다. 차는 정류장에서 약 50m 떨어진 곳에 멈췄다. 숨자. 두 사람은 정류장 대기실 뒤쪽으로 몸을 숨겼다. 연주는 보청기로 모든 소리를 놓치지 않으려 했고, 소림은 노트북 화면을 보며 실시간 데이터를 확인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역시 도태식이었다. 그는 주위를 조심스럽게 살핀 후 트렁크에서 작은 가방을 꺼냈다. 그 안에는 노트북과 비슷한 크기의 전자기기가 들어 있었다. 저거다. 소림이 흥분해서 속삭였다. 도태식은 그 기기를 펼치고 조작하기 시작했다. 그 순간 연주의 보청기에서 익숙한 간얼음이 들렸다. 삐, 삐, 나왔어. 바로 그 소리야. 소림의 노트북 화면에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정류장 LED 패널이 갑자기 깜빡이기 시작했고 실시간 교통정보 시스템에서 이상 신호가 감지되고 있었다. 언니, 이것 봐요. 무선 신호가 감지되고 있어요. 주파수가 보청기에서 잡힌 거랑 완전히 일치해요. 정확히 자정이 되자 항만의 사이렌이 울렸다. 그와 동시에 도태식의 기기에서 더 강한 신호가 발생했다. 연주는 그 모든 소리를 선명하게 기록하고 있었다. 버스가 오고 있어요. 멀리서 야간 운행 버스 한 대가 천천히 접근하고 있었다. 752번이 아닌 다른 노선이었지만 같은 모델의 버스였다. 도태식은 버스가 정류장에 접근하자 더욱 집중적으로 기기를 조작했다. 그러자 버스가 갑자기 속도를 높이더니 정류장을 그냥 지나쳐버렸다. 운전기사가 당황하는 모습이 보였다. 원격 조작이 성공한 거예요. 소림이 모든 과정을 녹화하고 있었다. 동시에 프로그램은 실시간으로 수집된 모든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백업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도태식이 고개를 돌려 이쪽을 봤다. 뭔가 낌새를 챈 것 같았다. 들켰나? 도태식은 기기를 급하게 정리하고 차로 돌아가려 했다. 그때 또 다른 차 한 대가 나타났다. 안에서 금설이 내렸다. 늦었어요. 다음 버스는 언제 와요? 1시간 뒤에 마지막 차가 와. 그때 마저 하자. 너무 위험해요. CCTV 복구 작업이 내일부터 시작된대요. 괜찮다. 이번이 마지막이야. 다음 주부터는 다른 구간으로 옮기자. 두 사람의 대화가 바람에 실려 들렸다. 소림은 모든 것을 놓치지 않고 기록했다. 언니, 완벽해요. 이제 결정적 증거가 모였어요. 연주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지난 몇 주간의 의혹이 마침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도태식과 금설이 떠난 후 두 사람은 정류장에서 나왔다. 안개가 서서히 걷히면서 항만의 불빛들이 다시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이제 뭘 해야 할까요? 내일 아침 첫 번째로 경찰서에 가자. 그리고 버스회사와 시청에도 신고해야 해. 소림은 노트북을 닫으며 뿌듯한 표정을 지었다. 언니, 우리가 해냈어요. 정말 해냈어요. 연주도 미소를 지었다. 35년 운전 경력 중 가장 의미 있는 밤이었다. 그래, 이제 진실이 밝혀질 거야. 더 이상 억울한 사람은 없을 거고. 새벽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다. 도시는 아직 잠들어 있었지만 두 사람이 기록한 소리와 데이터들은 곧 많은 것을 바꿀 것이었다. 진실은 항상 작은 소리에서 시작되지만 결국에는 큰 목소리가 되어 세상을 움직인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9시 연주와 소림은 남부경찰서에 앉아 있었다. 형사 한 명이 그들이 가져온 자료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있었다.
이 음성 파일이 정말 원격 조작 신호라고 확신하시나요? 네, 주파수 분석 결과가 여기 있어요. 소림이 노트북을 돌려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복잡한 그래프와 숫자들이 가득했다. 그리고 이건 실시간으로 찍은 영상이에요. 도태식이 기기를 조작하는 모습과 버스가 비정상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동시에 찍혀 있어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확신하지 못하는 표정이었다. 증거는 충분해 보이는데 문제는 현행범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리고 상대방이 부인하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연주가 답답한 마음에 물었다. 일단 수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하지만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경찰서를 나온 두 사람은 좌절감을 느꼈다. 그렇게 어렵게 모은 증거인데 바로 체포로 이어지지 않는다니. 언니, 우리가 뭔가 더 할 수 있을까요? 글쎄, 경찰 수사를 기다리는 수밖에. 그때 소림의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한소림 씨죠? 잠깐 만나서 이야기했으면 하는데요. 목소리의 주인은 금설이었다. 소림은 깜짝 놀라 연주를 쳐다봤다. 어떻게 제 번호를?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1시간 후에 시내 중앙공원 분수대 앞으로 나와주세요. 혼자서요. 전화가 끊어졌다. 소림은 떨리는 손으로 연주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절대 가면 안 돼. 너무 위험해. 하지만 중요한 정보를 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자백할 수도 있고요. 그래도 언니, 중앙공원은 사람이 많은 곳이에요. 낮 시간이니까 괜찮을 거예요. 결국 소림은 중앙공원으로 향했다. 연주는 멀리서 지켜보기로 했다. 오후 2시 중앙공원 분수대 앞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가족 나들이를 나온 사람들과 연인들, 그리고 운동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보였다. 소림은 분수대 옆 벤치에 앉아 기다렸다. 10분 정도 지나자 금설이 나타났다. 평상복을 입었지만 여전히 단정한 인상이었다. 왔네요. 금설이 소림 옆에 앉았다. 그녀의 표정은 어둡고 피곤해 보였다.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소림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잘못한 게 아니라 너무 많이 알아버렸어요. 금설은 한숨을 쉬었다. 사실 저도 처음에는 몰랐어요. 정말 교통사고 피해자를 돕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지금은? 지금은 모든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금설의 목소리에 절망감이 묻어났다. 도태식이 저를 협박하고 있어요. 제 과거의 실수를 빌미로. 소림은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다. 휴대폰 녹음 기능을 몰래 켰다. 어떤 실수요? 10년 전에 제가 회계 업무를 할 때 실수로 공금을 잘못 처리한 적이 있어요. 금액이 큰 건 아니었지만 알려지면 저는 끝이에요. 그래서 도태식을 도와준 건가요? 처음에는 단순히 후원금만 관리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사고를 일부러 내서 보험금을 타내고 동시에 후원금도 모으는 거였어요. 소림은 심장이 빨리 뛰는 걸 느꼈다. 이건 완전한 자백이었다. 얼마나 많은 사고가 있었나요? 올해만 5건이요. 모두 계획된 거였어요. 바로 그때였다. 멀리서 도태식이 나타났다. 그는 화가 난 표정으로 빠르게 걸어왔다. 뭐 하는 거야? 금설이 깜짝 놀라 일어났다. 소림도 긴장했다. 설명해 달라고 했잖아. 왜 멋대로? 죄송해요. 그냥 무서워서. 도태식은 소림을 째려보며 다가왔다. 너 지금 녹음하고 있지? 소림은 재빨리 휴대폰을 감추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도태식이 손을 뻗어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다. 안 돼요. 소림이 소리쳤다. 그 순간 주변 사람들이 이쪽을 쳐다봤다. 뭔 일이에요?
도와주세요. 소림의 외침에 몇몇 사람들이 다가오기 시작했다. 도태식은 당황했다. 야, 빨리 가자. 도태식이 금설의 팔을 잡아 끌었다. 하지만 금설은 저항했다. 싫어요. 이제 그만해요. 미쳤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바로 그때 연주가 나타났다. 그녀는 휴대폰으로 112에 신고를 하고 있었다. 네, 중앙공원 분수대 앞이에요. 지금 폭행 위험이. 도태식은 상황이 심각해진 것을 깨달았다. 주변에 점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다. 다 끝났어. 금설이 주저앉으며 중얼거렸다. 그리고는 소림을 향해 말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저도 피해자라고 생각했는데. 몇 분 후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형사들이 도착해서 도태식과 금설을 연행했다. 소림의 휴대폰에 녹음된 자백 내용은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한 달 후 법정에서 판결이 내려졌다. 도태식은 교통사고 유발, 보험 사기, 후원금 횡령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금설은 공범이지만 자수한 점을 인정받아 집행유예를 받았다. 언니, 정말 끝난 건가요? 소림이 법정을 나오며 물었다. 끝났어. 정말로 끝났어. 연주는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동시에 자신의 은퇴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었다. 언니는 이제 뭘 하실 거예요? 원래 계획대로 은퇴하려고 했는데 생각이 좀 바뀌었어. 어떻게요? 버스 회사에서 제안이 왔어. 야간 차고지 보안 관리자로 일해달라고. 소림의 눈이 반짝였다. 와, 정말이요? 응. 밤에 차고지를 돌아다니며 버스들의 이상 소리를 체크하는 일이야. 내 보청기가 유용하다고 하더라고. 연주는 미소를 지었다. 생각해보니 35년간 들어온 버스 소리들이 이제는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된 것 같았다. 그럼 저도 도울 수 있을까요? 소리 분석 프로그램 같은 거 만들어서. 물론이지. 우리가 팀이잖아. 해질 무렵 두 사람은 차고지로 향했다. 752번 버스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연주는 버스에 올라 엔진을 켰다. 이제는 익숙해진 엔진음이 들렸다. 이상한 소리가 안 나네요? 소림이 물었다. 응, 정비를 제대로 받아서 그런 것 같아. 연주는 보청기 볼륨을 조정했다. 이제 이 소리들은 위험 신호가 아니라 도시의 일상을 지키는 소중한 정보가 될 것이었다. 도시는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소림이 창밖을 보며 말했다. 맞아. 들을 귀가 있을 때만 들리는 이야기들이지. 연주가 대답했다. 언니, 오늘도 기록할까요? 소림이 웃으며 노트북을 켰다. 연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 소리들이 누군가의 내일을 지킬 테니까. 밤이 깊어가는 차고지에서 두 사람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다. 도시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는 든든한 파수꾼들이 되었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에서도 꼭 다시 뵐 수 있을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감사합니다.